지금 워싱턴과 도쿄의 회의실이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세계 AI 패권을 쥐었다던 미국 빅테크, 그 심장부 서버가 한국산 메모리 위에서 돌아간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센카쿠에서 총성이 울리던 날, 한 미국 데이터 센터 책임자는 17분의 이상 신호를 포착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보고서 한 줄이 판을 뒤흔듭니다. 대체 불가. 그런데 더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집니다. 선진국 클럽이 한국에 손을 내밀자 한국은 되묻습니다. 조건이 먼저입니다. AI도 군사 분석 시스템도 에너지 운송망도 얽힌 이 구조.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쥐고 있기에 세계가 먼저 문을 두드리는 걸까요? 17분 동안 이미 모든 게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을 때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열었어요. 잠이 덜 깬 상태였지만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죠. 12년 동안 몸에 밴 반사신경이었습니다. 모니터에는 빨간 숫자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구역시, 응답 지연 17분 경과.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17분. 이 숫자가 얼마나 큰 건지 데이터 센터 바깥 사람들은 모릅니다. 1분이 수십만 달러니까요. 17분이면 설명하기 힘든 숫자가 됩니다. 온콜 담당 다니엘에게 전화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른다고요. 그게 더 무서운 말이었어요. 로그를 열었을 때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장비 자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증설 예정이었던 서버렉 3개가 설치되지 못한 겁니다. 부품이 없어서요. 로그맨 아래에 작은 글씨가 붙어 있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해상보험료 급등, 운송사 잠정 대기. 그 한 줄이었습니다. 저는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 그 단어가 데이터 센터 로그에 붙어 있는 게 낯설었습니다. 저는 엔지니어입니다. 서버가 돌아가게 만드는 사람이죠. 외교 뉴스나 군사 긴장이 제 화면에 뜰 이유가 없었어요. 한 번도 뜬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 처음으로 두 화면을 동시에 켰습니다. 왼쪽은 서버 모니터링 대시보드, 오른쪽은 뉴스였어요. 센카쿠 열도. 중국 해경선. 실탄 경고 사격. 도쿄 비상 소집. 두 화면을 번갈아 봤습니다. 총성이 울린 바다와 멈춰버린 서버. 연결이 될 것 같으면서도 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회의에서 저는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HBM은 어디서 옵니까? 팀원 마이클이 천천히 대답했어요. 삼성이랑 하이닉스요. 마이크론이 있긴 한데 공정세대가 달라서 우리 스펙엔 사실상 한국 2곳뿐입니다. 사실상 2곳뿐. 그 말을 들고 사무실로 돌아와 BOM 파일을 열었습니다. 부품 구성표였어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CPU, 냉각팬, 전원 공급 장치, 메모리 모듈. 그리고 공급사 컬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페이지가 끝날 때까지 같은 이름이 반복됐습니다. 우리 회사 AI 인프라 전체가 이 두 이름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닫지 못했습니다. 12년 동안 서버를 관리하고 장애를 복구하고 아무도 못 고치는 문제를 고쳐왔어요. 제가 통제하지 못하는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이 건물 안에서는요.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알았어요. 이 건물 안의 모든 것이 내가 한 번도 들여다본 적 없는 곳에 달려있다는 걸요. 17분. 그 총성 하나가 내 서버를 17분 멈췄습니다. 그게 17시간이 됐다면, 17일이 됐다면, 창문 밖을 봤어요. 주차장에 차들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뭔가가 시작됐다는 걸요.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팀 전체에 공지를 올렸습니다. 전 서버 BOM 전수 점검, 오늘 안으로 완료. 팀원들이 잠시 웅성거렸어요. 갑자기 왜요? 라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저는 짧게 말했어요. 어젯밤 로그 봤죠? 그것 때문입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이유가 하나 더 있었어요. 솔직히 겁이 났습니다. BOM은 부품 구성표입니다. 서버 한 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모든 부품의 목록이에요. 저는 이 파일을 수백 번 봤습니다. 하지만 항상 부품 이름만 봤어요. 어디서 오는지는 그냥 알고 있다고 생각했죠. 알고 있다고 착각했다는 게 더 정확한 말이었습니다. 점검 결과가 오후 늦게 취합됐습니다.
팀원 마이클이 정리한 파일을 열었어요. 항목마다 공급사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어요. CPU는 인텔과 AMD가 반반이었고 냉각 시스템은 미국과 대만 업체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모리 항목에서 손이 멈췄어요. HBM 항목의 공급사 컬럼이 전부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 번 더 확인했어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이클을 불렀어요. 이게 맞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에밀리. 저도 오늘 처음 이렇게 펼쳐놓고 봤는데 저도 놀랐어요. 마이크론은요? 라고 물었습니다. 마이클이 대답했어요. 마이크론이 HBM을 만들긴 하는데 공정세대가 2단계 뒤처져 있어요. 우리 AI 클러스터 스펙에 맞는 건 지금 당장은 한국 2곳뿐입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사실상 한국 2곳뿐.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에서 상위권에 있어요. 수십만 대의 서버가 지금 이 순간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심장부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두 회사에서 전부 온다는 거였어요. 대체제도 없이요. 그날 저녁 혼자 남아서 숫자를 더 파고들었습니다. 시장 리포트를 찾아봤어요. AI 서버용 HBM 시장 점유율. 숫자가 화면에 떴을 때 저는 눈을 2번 깜빡였습니다. 90%대. 한국 두 회사가 전 세계 AI 서버 메모리의 90% 넘게 공급하고 있었어요.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경쟁사 리포트를 찾았어요. 일본 빅테크들도 같은 구조였습니다. 중국 AI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서로 기술 패권을 두고 으르렁대는 나라들이 전부 같은 메모리 공급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요. 이건 공급망이 아니었어요. 회의에서 제가 그 말을 꺼냈을 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목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공급망이 아니라 병목입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대안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최소 2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불을 켜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서 어두운 방안을 멍하니 봤습니다. 뭔가 불편한 게 계속 걸렸어요.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변수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장애가 나면 고쳤어요. 병목이 생기면 우회했습니다. 항상 해결책이 있었어요. 그게 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주한 건 달랐습니다. 내가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어젯밤 총성이 울리고 오늘 BOM 파일이 열리고 지금 이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건물이 얼마나 작은지를 실감하고 있었어요. 데이터 센터 바깥에 내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은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 세계가 내 서버를 쥐고 있었어요. 그 주 내내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밤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리포트를 찾고 데이터를 뒤지고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냥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를 알아야 한다는 느낌이 계속 저를 깨워놨어요.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반도체 시장 분석 보고서 하나를 열었어요. 투자은행에서 낸 자료였는데 제목이 눈에 박혔습니다. HBM 노 올터너티브. 대안 없음. 저는 천천히 읽어내려갔어요. 숫자가 나왔습니다. AI 서버용 고대 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한국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 99%. 저는 화면을 닫고 다시 열었어요.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99%. 나머지 1%는 실험 단계의 제품들이었어요. 실제 AI 클러스터에 투입 가능한 스펙을 갖춘 건 사실상 전량 한국산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그 숫자를 바라봤어요. 99라는 숫자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에서 저는 그 숫자를 화면에 띄웠어요. 팀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중얼거렸어요. 이게 맞아요? 맞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죠. 우리만 이런 게 아니에요. 자료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경쟁사들의 AI 인프라 공급망 구조였어요. 미국 빅테크 전부가 같은 공급선을 쓰고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화면 끝에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중국 주요 AI 기업 공급망 현황.
역시 같은 이름이었어요. 팀원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미국이랑 중국이 서로 싸우면서 같은 칩 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라고 저는 대답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이상한 침묵이었어요. 우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나라들이 전부 같은 공급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그 아이러니가 회의실 공기를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질문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대체제가 있냐고 물었어요. 그 다음엔 언제 대체제가 나오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걸 묻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한 나라의 두 회사가 전 세계 AI 인프라의 99%를 쥐게 됐을까? 자료를 더 찾았습니다. HBM은 일반 메모리와 다릅니다. 여러 개의 메모리 칩을 수직으로 쌓아서 대역폭을 극대화하는 구조예요. 만들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공정 난이도가 높고 불량률 관리가 까다롭고 양산 체계를 갖추는 데만 수년이 걸려요. 그걸 두 회사가 해냈고 나머지는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오지 못한 게 아니라 따라올 생각을 늦게 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어요. 이 기술이 AI 시대의 핵심이 될 거라는 걸 먼저 본 곳이 한국이었습니다. 준비를 먼저 했어요. 수율을 먼저 올렸습니다. 양산을 먼저 시작했어요. 그 선택이 지금 이 99%라는 숫자로 돌아온 겁니다. 저는 그 흐름을 따라가다가 손을 멈췄어요. 한 번도 이 나라를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게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삼성이라는 이름을 수백 번 봤어요. 하이닉스라는 이름도 수백 번 봤습니다. 그냥 공급사 이름이었어요. 로고였고 박스 위에 글자였습니다. 그 뒤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어떤 결정이 있었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검색했습니다. 지도를 봤어요. 작은 나라였습니다. 위로는 북한, 바다 건너 일본과 중국.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였어요. 인구는 5천만 명 남짓이었습니다. 면적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절반도 안 됐어요. 그 나라의 두 회사가 전 세계 AI의 심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 그 지도를 들여다봤어요. 뭔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설명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직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었어요.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이 숫자 뒤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그 이유를 찾아야 했습니다. 보고서 하나가 사내 메신저로 날아왔습니다. 발신자는 법무팀 소속 제이컵이었어요. 제목이 짧았습니다. 확인 요청. 저는 파일을 열었어요. 정부 프로젝트 관련 공급망 실사 자료였습니다. 미 국방부와 연계된 AI 분석 서버 클러스터 구축 건이었어요. 읽다가 멈췄습니다. 해당 클러스터의 메모리 구성이 일반 상업용 서버와 동일한 공급선을 쓰고 있었어요. 샘성 일렉트라닉스, SKHYNIX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제이컵에게 전화했어요. 이게 맞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확인 요청한 거예요. 국방 관련 프로젝트였습니다. 민감한 AI 분석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그 심장부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일반 상업용과 같은 공급선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왜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제이컵이 대답했습니다. 대체제가 없으니까요. 국방 전용 공급선을 만들고 싶어도 지금 당장 그 스펙을 맞출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군사용 클러스터.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았어요. 저는 보안 등급이 있는 서버 프로젝트를 몇 번 다뤄봤습니다. 까다로운 절차가 많았어요. 부품 원산지 확인, 공급망 추적, 승인된 벤더 목록. 그 목록 안에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 있다는 게 이상하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인데도요. 팀원 다니엘이 제자리로 왔어요. 에밀리, 저 좀 이상한 거 발견했어요. 그가 노트북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 시장 분석 자료가 열려 있었어요. 일본 방위성 조달 관련 부품 현황이었습니다. 유도 시스템 관련 전자 부품 목록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센서, 통신 모듈, 메모리. 공급사 컬럼을 봤어요. 한국산 부품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말했어요. 자위대 장비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놀랐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역사 문제, 무역 갈등, 외교적 긴장. 그 모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장비 안에는 한국산 부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조용히 말했어요. 전 세계가 같은 칩 위에서 싸우는 거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미국이 쓰는 AI 분석 시스템, 일본이 쓰는 방위 장비, 중국이 쓰는 AI 클러스터. 서로 으르렁대는 나라들이 전부 같은 공급선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경쟁하면서도 대립하면서도 전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더 강한가? 저는 늘 그 질문 안에서 살았어요. 어느 나라의 기술이 앞서는가? 어느 기업이 더 빠른가? 그게 세상을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펼쳐진 데이터는 다른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없으면 안 되는가? 그 질문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이었어요. 퇴근길에 차 안에서 한동안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이 조용했어요. 저는 핸들을 잡은 채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이 산업을 기술로 봤습니다. 누가 더 빠른 칩을 만드는가? 누가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가졌는가? 그런데 실제로 세상을 움직이는 건 다른 곳에 있었어요.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 대체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단순한 질문이 모든 걸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었어요. 도로로 나왔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어요. 저는 운전하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이 구조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아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왜 한국인지. 숫자는 봤어요. 현황은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이야기를 아직 몰랐어요. 찾아야 했습니다. 출장 승인이 났을 때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본사에서 한국 현지 실사를 요청했어요. 공급망 리스크 점검 차원이었습니다. 저는 지원했어요. 망설임 없이요. 팀원들이 좀 놀란 눈치였어요. 에밀리가 직접 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사실 이유가 하나 더 있었어요. 숫자로는 더 이상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첫 번째로 든 생각은 공항이 크다는 거였어요. 그냥 크다는 게 아니라 조용히 크다는 거였습니다. 사람이 많은데 시끄럽지 않았어요. 동선이 명확했고 안내 표지가 군더더기 없었습니다. 저는 짐을 찾으면서 괜히 두리번거렸어요. 뭔가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뭔지는 몰랐지만요. 이튿날 아침 경기도 이천이었습니다. 반도체 생산 시설 브리핑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한국인 엔지니어 3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통역이 1명 붙었어요. 브리핑은 간결했습니다. 슬라이드가 많지 않았어요. 숫자와 공정 흐름, 증설 로드맵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이상했어요. 이미 다음 세대 공정 전환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현재 양산 중인 제품의 수율이 안정권에 들어선 시점에 다음 세대를 동시에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통역을 통해 물었습니다. 지금 공급도 빠듯한데 증설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가능합니까? 엔지니어가 잠시 저를 봤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가능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가슴에 걸렸어요. 오후에는 시설 일부를 견학했습니다. 클린룸 바깥에서 유리창 너머로 봤어요. 방진복을 입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했어요. 기계 소리만 낮게 깔려 있었어요. 거대한 공간인데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뭔가 집중된 느낌이었어요. 브리핑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담당 엔지니어 박성호 씨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통역 없이 영어로요. 생각보다 유창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미국 쪽에서 요즘 많이들 오세요. 저는 그렇겠다고 대답했어요. 그가 잠시 걷다가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말보다 수율로 증명합니다. 저는 걸음을 멈출 뻔했어요. 자랑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투였어요. 담담했어요. 그게 오히려 더 묵직하게 들렸습니다. 숙소로 돌아와서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었습니다. 빛이 많았어요. 도시가 촘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빛을 보면서 오늘 하루를 되짚었습니다. 저는 걱정을 안고 왔어요.
공급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나, 리스크가 현실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그 불안을 가지고 이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본 건 불안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미 다음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급 걱정을 하는 동안 그들은 다음 세대 공정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대체제를 찾는 동안 그들은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더 공고히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간극이 갑자기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미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일정이 하나 더 있었어요. 서울 도심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관련 간담회였습니다. 정부 관계자와 업계 인사들이 섞여 있는 자리였어요. 저는 구석에 앉아서 주로 들었습니다. 통역이 옆에서 조용히 전달해줬어요. 한 발표자가 2919년 일본 수출 규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한국 산업이 타격을 받을 거라는 예측이 많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소재 국산화에 총력을 기울였고 3년 안에 핵심 소재 국산화율을 끌어올렸어요. 일본 소재 기업들의 매출은 반대로 줄었습니다. 발표자가 말했어요. 공격이 우리를 키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었어요. 통역이 다시 한번 확인해줬습니다. 맞아요. 공격이 오히려 한국 산업을 키운 거예요. 저는 노트를 덮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맞아본 자리가 무기가 됐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저는 늘 문제가 생기기 전에 막으려 했고 장애가 나기 전에 예방하려 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맞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성도 없었는지 모릅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 초안을 썼습니다. 공급망 현황, 리스크 평가, 대응 방안. 양식에 맞춰 채워나갔어요. 그런데 마지막 칸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시사점. 저는 한동안 커서만 깜빡이는 화면을 봤어요. 결국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리스크라고 부르는 것을 그들은 이미 기회로 전환한 경험이 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한국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이요. 서울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보고서는 제출했어요. 본사 반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공급망 리스크 점검 완료, 단기 대응 방안 수립, 중장기 다변화 검토 착수.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윗선은 만족한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만족이 안 됐어요. 보고서를 쓰면서 계속 뭔가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은 정리했어요. 리스크도 수치화했습니다. 그런데 퍼즐이 완성된 느낌이 아니었어요. 조각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뭔지 찾으려고 며칠을 더 뒤졌어요. 유럽에너지연구소 보고서를 우연히 발견한 건 그 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지 않고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커피가 식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동아시아 에너지 운송 리스크였어요. 원래 찾던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검색하다가 옆으로 튀어나온 거였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은 익숙한 내용이었어요. 중동 에너지 의존도,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 동북아 에너지 수급 현황. 스크롤을 내렸어요. 그러다가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일본은 에너지 수입국이며 한국은 에너지 운송 통제국이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어요. 3번 읽었습니다. 수입국과 통제국. 같은 에너지 의존 구조인데 위치가 달랐어요. 저는 페이지를 더 넘겼습니다. 내용이 나왔어요. 전 세계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 현황이었습니다. 숫자가 떴어요. 전 세계 LNG 운반선 수주 잔량 중 한국 조선소 비중 70%가 넘었습니다. 저는 잠시 화면에서 눈을 뗐어요. 반도체가 정보의 혈관이라면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배는 물류의 혈관이었습니다. 그 혈관을 만드는 곳이 한국이었어요. 저는 그 연결이 머릿속에서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퍼즐 조각이 끼워지는 소리 같은 거요. 자료를 더 찾았어요. 거제도와 울산이라는 지명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한국의 조선소들이었어요.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시설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LNG 운반선뿐이 아니었어요. 초대형 컨테이너선, 원유 운반선, 군함. 그리고 특수선박. 특수선박 항목에서 또 한 번 멈췄어요. 북극 항로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 해빙이 줄어들면서 새로운 항로가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수에즈 운하를 거치지 않는 더 짧은 항로였습니다. 그 항로를 다닐 수 있는 쇠빙 특수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안 됐어요. 러시아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앉아서 천장을 봤어요. 칩과 배, 정보와 물류. 저는 그동안 반도체만 봤습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국은 에너지가 이동하는 바닷길까지 쥐고 있었습니다. 현대 경제에서 에너지가 흐르는 방식을 결정하는 배를 만드는 나라였어요. 두 기둥이었습니다. 정보의 기둥과 물류의 기둥. 그 두 개를 동시에 가진 나라가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팀 회의에서 저는 이 내용을 꺼냈어요. 반도체 공급망 보고서 후속입니다. 라고 시작했습니다. 팀원들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저는 LNG 운반선 수주 현황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소피아가 먼저 말했어요. 이게 우리 보고서 범위예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범위를 넓혀야 할 것 같아요. 회의가 끝나고 다니엘이 남았어요.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에밀리, 이거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크다는 건 알아요. 그날 저녁 퇴근길에 저는 처음으로 한국 조선소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유튜브에 있었어요. 거제도 조선소 다큐멘터리였습니다. 화면이 열리자 압도됐어요.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도크 하나가 축구장 수십 개 크기였어요. 수만 명이 한 공간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LNG 운반선 한 척이 완성되는 과정이 담겨 있었어요. 배 한 척이 완성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이상하게 숙연해졌어요. 반도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나노미터 단위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달랐어요. 눈에 보이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거대한 것을 만들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기술과 시간이 느껴졌어요. 영상 끝에 자막이 나왔습니다. 이 배는 지금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싣고 항해 중입니다. 저는 잠시 그 문장을 바라봤어요. 유럽이 겨울을 나는 에너지가 한국이 만든 배에 실려옵니다. 미국의 AI가 한국이 만든 메모리로 돌아갑니다. 일본 방위 장비 안에 한국산 부품이 들어갑니다. 이 나라가 세계 곳곳에 박혀 있었어요. 소리 없이, 선언 없이. 그냥 만들어서 납품하는 방식으로요. 저는 차 안에서 한동안 그 생각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힘이라는 게 뭔지에 대한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저는 늘 기술력이나 자본이나 군사력이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더 빠른 칩을 만드는가, 누가 더 강한 무기를 가졌는가. 그런데 여기 다른 종류의 힘이 있었어요. 없으면 안 되는 것을 만드는 힘. 그게 더 조용하고 더 깊고 더 오래가는 힘이었습니다. 워싱턴 출장이었습니다. 공급망 리스크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에 참석하게 됐어요. 민관 합동 세션이었습니다. 빅테크 인프라 담당자들과 국방부, 상무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발표를 맡았습니다. HBM 공급망 현황과 리스크 시나리오였어요. 발표를 마쳤을 때 상무부 쪽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대체 제조 허브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내에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쪽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보고서에도 같은 결론이 나와 있어요. 대체 제조 허브 최우선 후보가 한국으로 돼 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자료를 챙기는데 그 보고서 일부가 눈에 들어왔어요. 제목은 동맹국 공급망 의존도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담당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자료를 받았어요. 숙소로 돌아와 읽기 시작했습니다. 중반부에 2017년 항목이 있었어요. 사드 배치 당시 중국의 경제 보복 사례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사드라는 단어를 알고 있었어요. 미국이 한국에 배치한 미사일 방어 체계였습니다.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고 한국의 경제 보복을 가했어요. 보고서 내용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었어요. 중국은 한국 관광을 금지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영업을 방해했어요. 한국 콘텐츠 수입을 막았습니다. 경제적 타격이 실제로 있었어요. 수치로 나왔습니다. 관련 산업 피해액, 기업별 손실, 고용 충격.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가 더 흥미로웠어요.
한국의 대응 전략이었습니다.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한국 기업들의 수출 시장이 빠르게 다변화됐어요.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품목들이 동남아, 중동, 유럽 시장으로 분산됐습니다. 공급망도 재편됐어요. 중국에 집중돼 있던 생산 기지가 베트남, 인도, 멕시코로 분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한국은 경제 보복을 계기로 공급망과 수출 시장을 동시에 다변화하는 전략적 전환을 이뤄냈다. 이 경험은 이후 한국 산업의 외부 충격 내성을 유의미하게 높였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잠시 멈췄어요. 외부 충격 내성. 저는 그 표현을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맞아본 자리가 내성이 됐다는 말이었어요. 한국이 경제 보복을 당했을 때 무너지는 대신 구조를 바꿨습니다. 아픈 곳을 강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어요. 우리 회사는 센카쿠 사태 이후 처음으로 공급망을 들여다봤습니다. 위기가 닥치고 나서야 들여다본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위기가 닥쳤을 때 구조를 바꿨습니다. 처음부터 준비한 게 아니라 위기를 맞으며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 배움이 지금 이 시점의 내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처음 겪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겪고 대비해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처음엔 몰랐어요. 한국을 부러워하는 건지, 우리 자신이 한심한 건지. 그런데 한참 생각하다 보니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급망을 관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관리가 아니라 그냥 쓰고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구조 위에서 아무 생각 없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탔어요. 공항 라운지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난 몇 주를 정리해봤어요. 17분의 정전으로 시작했어요. BOM 파일을 열었고 99%라는 숫자를 봤습니다. 2000까지 갔어요. 조선소 영상을 봤고 사드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흐름이 보였어요. 한국은 한 번도 자신이 강하다고 선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만들었어요. 수율로 증명했고 납품으로 증명했습니다. 공격을 받으면 그 자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말이 아니라 구조로 움직인 나라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봤어요. 활주로에 비행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곧 탑승 안내가 나올 거였어요. 저는 가방을 챙기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서 끝나는지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마지막 장면이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뭔가 결론이 오고 있었어요. 뉴스 알림이 울린 건 평범한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에 알림창이 떴습니다. 헤드라인이었어요. 지칠 한국의 정식 가입 제한. 저는 알림을 닫으려다가 멈췄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회의를 미뤘습니다. 기사를 열었어요. 내용은 예상 가능한 것들이었어요. 지칠 의장국이 한국을 정식 초청했다. 공급망 협력과 기술 동맹 강화가 배경이다. 한국 정부가 검토 중이다. 저는 기사를 닫으려다가 연관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가입 여부보다 조건이 우선. 저는 그 제목을 보고 잠시 멍했습니다. 기사를 열었어요. 한국 정부가 지칠 가입 여부에 앞서 조건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건 3가지가 공개돼 있었어요. 첫째, 반도체와 배터리와 방산 기술에 대한 공동 통제권 명문화. 둘째, 안보 분담 구조의 명문화. 셋째, 경제 보복에 대한 지칠 공동 대응 체계 구축. 저는 그 3줄을 천천히 읽었어요.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느껴졌어요. 이건 협상 카드가 아니었어요. 경험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사드 보복을 겪은 나라가 공동 대응 체계를 요구하는 거였어요. 99%의 공급망을 가진 나라가 공동 통제권을 요구하는 거였습니다. 모든 조건이 지난 몇십 년의 경험 위에 서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지칠이 초대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나라들의 클럽이 문을 열었어요. 보통 이런 초대를 받으면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게 관례였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기론 그랬어요. 그런데 한국은 조건부터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뭔가가 딸깍하고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봐온 것들이 한 줄로 이어졌어요. 17분의 정전, BOM 파일의 두 이름, 이천의 공장, 거제의 조선소, 사드 이후의 다변화.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3가지 조건으로 모였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조건을 말할 수 있었어요. 그것도 총이나 선언으로 얻은 힘이 아니었습니다. 납품으로 얻은 힘이었어요. 수율로 얻은 힘이었습니다. 맞으면서 단단해진 힘이었어요. 그 힘이 있으니까 초대받은 자리에서 조건을 먼저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어요. 새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오래 고민했어요. 공급망 분석도 아니고 리스크 평가도 아니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본 것들을 한 줄로 담아야 했어요. 한참 만에 썼습니다. Dependence is power. 의존이 곧 힘이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의존이 약점이지 어떻게 힘이냐고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틀렸어요. 내가 없으면 상대가 멈추는 구조, 그게 힘입니다. 협박으로 만든 힘이 아니라 필요로 만든 힘이에요. 그 필요를 만들어내는 게 진짜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저는 데이터 센터로 내려갔어요. 서버렉이 늘어선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펜 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어요. LED들이 초록색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풀가동 중이었습니다. 저는 렉 하나 앞에 멈춰 섰어요. 이 안에 한국이 만든 메모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AI를 돌리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검색 결과를 만들고 누군가의 번역을 처리하고 누군가의 코드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요. 진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가게 만들어요. 저는 복도 끝까지 걸었어요. 그리고 돌아봤습니다. 서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파도처럼 깜빡이는 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만든 건 17분이었습니다. 멈춤이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 17분이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들여다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서버를 고치고 보고서를 쓰고 다음 장애를 기다렸겠죠. 멈췄기 때문에 보였습니다. 아마 한국도 그랬을 거예요. 수출 규제를 당하지 않았다면, 경제 보복을 당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내성이 없었을 겁니다. 멈춰본 나라가 더 단단하게 돌아갔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사무실로 올라가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이 건물 유리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처음으로 우리가 의존하고 있다는 걸 느끼셨나요? 그 의존이 누구 덕분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